어제 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 이 렌트비가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근데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더 안 사게 될 거고 렌트비는 더 오르면 인플레이션 걱정은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임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임차인들에게 이제 전가시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렌트비가 6.2%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예. 결국 또 수요가 둔화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인하기 위해서는 렌트비를 낮추거나 내지는 뭐 동결 그 상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인데 그렇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된다는 시각 때문에 렌트비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연준은 그 낮아진 거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전망과 현실적인 액션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물가를 말씀하신 김에 오늘 포인트도 바로 또 물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PPI거든요. 네. 어제는 CPI, 오늘은 PPI. 사실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조금 더 선행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는 물가가 이 후행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PPI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이후에 CPI가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기대로 반영이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더 낮아졌고 기대보다도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와 동일하게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예상치가 7.1%였는데 전년 대비 7.3%가 나왔어요.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충격을 먼저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 자체는 알고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물가에 대한 방향성은 잡혔으니 어저께 하락분 이상으로는 좀 더 충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뭔가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물가의 방향성은 잡혔지만 긴축의 레벨은 충분히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물가지표를 보고 난 이후에 뭐 페드와치 등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뭐 100bp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PPI 보고서는 혹시 뭐 그런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75bp 자이언트 스텝 이상일 거라는 확률은 10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말 최종 연준의 금리도 4.25%까지 올라간 수준이 현재 92%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그러면 좀 둔화되는 예상이 있다면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데이터가 나와야 액션이 취하기 때문에 75bp의 인상 확률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들어가는 게 뭘까요? 원달러 환율, 달러화 상승이거든요. 최근에 달러가 너무 킹 달러를 넘어서 울트라 달러가 되다 보니까 달러화 강세를 위한 내지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서는 일본이 뭐 먼저 움직였다고 할까요? 어제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일본의 정책 당국이 140엔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파른 하락이다, 엔화가.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조금 더 엔화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좀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은 이제 YCC라 그래서 이 단기와 장기물을 지금 가다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YCC를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고 엔화도 달러화 지수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간다는 것은 달러화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도 좀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카자흐스탄 갔다가 우즈베키스탄 갔잖아요. 이걸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석이 해외에 나갔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다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어떤 성과를 시진핑 주석이 밖에 나가면서 거의 1000일 만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1000일 만에 나가면서 약간 상징성 있는 액션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뭐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온 게 일단 원유 상한제가 폐기가 됐고요.
더불어서 이게 러우 전쟁이 종식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부분들이 네. 유럽과 중국, 더불어서 일본의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달러화 지수는 소폭이나마 0.15% 하락한 채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0원은 터치하지 않고 그렇죠. 어제 우리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쥐구멍에도 볕들알이 있다.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예. 일방령의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 반대의 현상들도 조금은 포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1,390원, 뭐 지금 NDF 환율로도 1,392원 정도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 수준 이상으로 가는 건 모두가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럼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 포인트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역발상 투자자, 지금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와요. 네. 긴축을 통해서 주가는 빠질 거라는 예상이 뭐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근데 모두들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 모두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제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이 상당한 랠리를 보였다라는 그런 어노멀리 현상도 말씀드렸지만 예. 재밌는 거는 9월 13일에 나스닥 100 지수가 모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보면 코스피 200처럼 나스닥 100 지수가 있는데 100개의 종목이 모두 하락한 이례적인 날이었는데 네. 이게 2000년 이후에 12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빼고 12번의 어떤 현상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땠냐? 더 하락했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일주 후에는 54% 확률로 4%나 급등을 했고 한 달 후에는 7% 가까이 수익률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기간을 넓혀서 1년까지 간다? 그러면 12번의 사례가 모두 12번 다 플러스를 보였고 그 상승률이 26%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에 만약에 동참했다면 물론 이 통계라는 게 앞으로의 예상까지 뭐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예. 향후의 상승 랠리를 잃어버리는 어떤 우를 범했던 게 그간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포스러웠을 때 동참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업들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긴축? 다 알고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는 조금은 역발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동성이 높았던 미국 증시가 장 마감에 상승하면서 마쳤고 지금 보니까 미국 선물지수도 플러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환율도 1,400원 목전에 두고 뭐 기술주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야말로 전쟁 직전에 일촉즉발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었는데 그럴 때 꼭 이렇게 좀 시장을 돌리는 뉴스들이 나와서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자 역발상 투자라는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저희 앵커님 자랑을 좀 해드리면 네. 투자전략팀장이시자 앵커님이 아침에 보고서를 쓰시면 사실 네. 그걸 다 받아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네. 오늘 날것의 그런 뉴스를 네. 가장 먼저 우리 한반도에서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앵커 브리핑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